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 왜 여세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필 그 말이 내 가슴에 칼처럼 꽂힐 줄은요. 내가 평생 퇴직금을 털어 마련해 준 집, 그 집의 냉장고 문 하나를 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가족에게 손님도 아닌 그저 불편한 타인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냉장고 앞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따뜻했던 시절, 내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정순 68. 그게 제 이름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몸. 4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식당으로 향하던 그 습관이 이제는 텅 빈 원룸 안에서 그저 허공을 맴돌 뿐이지만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십 년간 뜨거운 국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관절이 뒤틀린 손가락. 예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내 아들 하나를 꿋꿋이 키워냈어요.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때부터 전 혼자였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혼자 밤마다 울다가 다음 날 아침엔 또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만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을까? 나 하나 때문에 이 아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어도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것. 그게 제 언어였고 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그렇게 자랐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착한 아이였죠. 학교에서 상도 몇 번 받아왔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됐다. 이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퇴직금 통장을 처음 받아든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행 창고 직원이 건네준 통장 속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 이게 40년의 값이구나. 크진 않았지만 제게는 평생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32살, 이제 결혼할 나이. 그리고 곧 만나게 될 며느리.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현우가 따뜻한 가정을 꾸리게 도와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이제 가족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본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우가 데려온 여자는 단정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혼자 고생하셨다고 현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삶을 존경스럽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살기 위해 살았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엄마 노릇은 다 그런 거지. 너도 나중에 엄마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이 아이라면 괜찮겠구나. 우리 현우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우와 지은이는 바쁜 사람들이었거든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지은이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야근이 잦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 바빠서 준비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간소하게 하려고요. 그래, 그게 좋지.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 사실 속으론 조금 섭섭했어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아들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딘데 옛날처럼 거창하게 할 순 없죠.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신혼집 말인데. 응, 어떻게 할 거야?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 아들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뭔가를 부탁하려는 건데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운 거겠죠.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엄마, 그게. 됐어. 엄마가 도와줄게. 통장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퇴직금 계좌, 적금 계좌, 비상금 통장. 하나하나 해지하며 숫자들을 모았어요. 그 돈이면 서울 근교에 괜찮은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 손에 든 가방이 묵직했어요.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던 거죠. 이게 40년의 전부구나. 그리고 이제 이 전부를 내 아들에게 주는구나.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현우는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는 그냥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지.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신혼집은 지하철역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새 벽지 냄새가 났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어때요? 괜찮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처음으로 제게 의견을 물어주는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다. 너희 둘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도 자주 오셔야 해요. 여기 방 하나는 어머니 방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방. 내가 언제 내 방이라는 말을 들어봤던가. 40년 넘게 월세 원룸에서 살아온 제게 그 말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정말 예뻤어요. 현우도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엄마,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뭘 미안해. 엄마는 행복했어. 너 덕분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키워낸 게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으니까. 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나는 걸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우도 가정이 생겼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제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다 내주고 나니 제게 남은 건 몇백만 원 뿐이었어요. 그 돈으로 월세가 싼 곳을 알아봐야 했죠. 결국 역에서 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빌라 3층을 얻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방이 참 작더라고요. 싱크대, 작은 책상,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론 다른 건물 벽밖에 안 보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고, 이제 남은 건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 뿐이니까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현우가 따뜻한 가정을 이루길. 그리고 지은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길. 아, 그리고 나중에 손주도 보면 좋겠다.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어요. 결혼 후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현우는 가끔 전화를 했고 지은이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역시 지은이는 착한 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 아이들은 잘 살아갈 거라고.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만남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래,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금.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손주가 태어나던 날, 그 금은 돌이킬 수 없는 골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던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제가 아직 가족이라는 말을 믿고 있던 시절 말입니다. 행복이란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결혼으로 가족이 늘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천천히 가족에서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갖다 줄까? 아, 엄마. 괜찮아. 지은이가 요즘 요리에 빠져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지은이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래, 그럼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싸늘해졌어요. 다음에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안 된다는 뜻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인데 친구들도 만나야죠. 며느리 친구들이면 저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할 거고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걸면 받긴 했지만 대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죠.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걸게.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야근이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바쁜 거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이해하려고 해도 가슴 한쪽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현우야, 올해 명절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그게 지은이 친정에서 같이 지내자고 해서. 아, 그래. 내년엔 우리 집에 가기로 했어. 미안해, 엄마. 아니야, 괜찮아.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명절을 혼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현우랑은 늘 함께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 행사였는데 그 추석 저는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밖에선 가족들끼리 모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TV를 켰다가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싫어서 다시 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전환점은 그의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우연히 절 만났어요. 어머, 정순 씨, 며느리 임신했다며? 축하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아니, 모르세요? 우리 딸이 병원에서 봤대요. 며느리분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 우리 지은이가? 아, 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현우 번호를 눌렀지만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희 왜 말 안 했니? 라고 물으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엄마도 알고 싶었어라고 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결국 전화는 못 걸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거지?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건 기쁜 일인데 제가 섭섭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슬픈데 슬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사흘이 지나서야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실 지은이가 임신했어.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러워서 말 못했어. 그래, 축하한다, 현우야. 응. 고마워, 엄마. 짧은 통화였어요.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더 말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손주. 제 손주가 생긴다니.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사고 작은 이불도 장만했어요. 뜨개질을 배워서 모자도 떠봤죠. 손이 서툴러서 삐뚤삐뚤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겠구나. 안아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 하루하루가 조금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현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응, 미안해. 지은이 엄마가 은퇴하셔서 시간이 되시대. 엄마는 좀 쉬어. 아니야,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중에 봐. 지금은 지은이가 친정엄마가 편하대. 이해해줘. 또 이해였어요. 또 다음 해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들고 있던 아기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모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자.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출산 소식은 현우가 아닌 문자로 왔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 3.2kg. 건강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며칠 뒤 참다 못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를 처음 보는 순간, 평생 기다려온 순간, 제가 할머니가 되는 순간,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병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가 아기를 둘러싸고 웃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가 침대에서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웃음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손주 보러 왔어. 아, 그러세요. 근데 아기가 아직 면역이 약해서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된대요. 그 말에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은이가 한 말만 맴돌았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저도 사람 수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 그럼 엄마는 나중에 올게. 네, 어머니. 나중에 좀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또 나중에. 저는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늙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퇴직금을 다 털어줘서? 너무 자주 연락해서? 아니면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걸까요? 원룸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저 집의 냉장고도 못 여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감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완전히 배제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몇 달 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지은이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몇 시간만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우. 제 손주 이름이었어요. 태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저는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었죠. 그래도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문자로 알려줬거든요. 그럼, 엄마가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 시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고 괜히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손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기회였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우 낮잠 자고 있어요. 깨면 밥 주시고 기저귀는 저기 있어요. 응, 걱정 마.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잠든 준우를 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얼굴. 현우를 닮았더라고요. 아기 때 현우랑 똑같았어요. 우리 손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우가 울면서 깼어요. 저는 서툴지만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준우는 제 품에서 우유를 먹으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참 맑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는 눈. 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진 못했어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준우를 안고 있으니 땀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 한 잔만 마시자. 저는 조심스럽게 준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냉기가 얼굴에 닿았고
저는 물병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짐을 놓지도 않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 왜 여세요?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칼날 같았습니다. 아, 그냥 물 좀 마시려고. 물이요? 지은이가 냉장고로 다가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냉장고는 함부로 열지 마세요. 뭐?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서요. 허락 없이 열면 곤란해요. 제 손에서 물병이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잡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그냥 물 한 잔. 물은 정수기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왜 꼭 냉장고를 여세요? 말끝이 날카로웠어요. 이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넌 그냥 손님이야. 아니, 손님도 아니야. 그 말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준우 잘 봤어? 오빠. 지은이가 현우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마치 사실을 전달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냉장고를 열었어. 응? 내가 정리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 허락 없이 열면 안 된다고. 현우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지. 현우야, 엄마는 그냥 무리. 지은이 말이 맞아. 우리 집인데 허락은 받아야지.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우리 집. 그 단어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할게. 괜찮아요, 오빠.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현우는 저를 배웅하지도 않았어요. 지은이 곁에 서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기만 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다음엔 우리 엄마한테 부탁할게. 오빠 엄마는 좀. 그 뒤의 말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소리 없이 냉장고 문 하나, 고작 물 한 잔 때문에 저는 완전히 배제당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갔지만 불도 켜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머지않아 더 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냉장고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현우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를 보면서도 손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글자가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전화 좀 받아.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괜찮지 않아. 내 아내가 날 모욕했어라고 말하면
그건 며느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며칠 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해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상처받았다는 뜻이고, 그건 곧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올해도 지은이 친정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 또, 응. 작년에 우리 집 가기로 했다가 못 갔잖아. 그래서 올해도 지은이 쪽으로. 그럼 내년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결정은 끝난 일이었어요. 제 의견은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내년엔 꼭. 됐어, 현우야. 엄마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원래 이렇게 희미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해 추석도 혼자 보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TV를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마다 가족이 나왔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 웃는 장면, 할머니가 손주 안고 있는 모습,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음식 만드는 장면. 저한텐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명절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며느리였어요. 냉장고 사건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응, 지은아. 어머니, 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과? 지은이가? 지난번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출산 후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어머니한테 상처드렸죠? 아니야, 괜찮아. 또 괜찮다고 했어요.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정말? 네. 그동안 소원했던 것 같아서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지은이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던 걸까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갈게.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조금 밝아 보였어요. 그래, 가족이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주말 저는 정성껏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과일도 사고 준우 선물도 샀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였어요.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현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왔어? 응. 지은이는? 안에 있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응, 천천히 해.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준우를 봤어요. 아이는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죠. 제가 사온 장난감을 내밀자 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사왔어. 고마워요, 어머니.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죠. 엄마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우가 농담을 했고, 지은이가 웃었고, 준우가 밥을 흘렸고, 저는 그걸 닦아줬어요. 이래야 하는 거지. 이게 가족이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커피를 내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지은이가 현우를 봤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뭔가 준비된 이야기 같았어요. 저희가 이민을 가려고 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 캐나다요. 제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좋은 기회래요. 그게 언제? 석 달 뒤요. 석 달. 석 달 뒤면 제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가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는데? 아마 몇 년은 있을 것 같아요. 준우 교육도 좋고 환경도 좋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커피 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야, 너도 가는 거야? 응, 엄마. 같이 가야지. 그럼 엄마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너무 길어서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 우리 자주 연락할게. 자주 연락.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연락이 없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 좋은 기회면 가야지. 제 입에서 또 그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유일한 가족이 떠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계획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퇴직금을 다 줘서? 아니면 너무 많이 신경 써서? 아니면 반대로 너무 신경을 안 써서?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복지관에 갔어요. 노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던 곳이었죠.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아들이 미국 갔어요. 가끔 전화는 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우리 며느리도 저한테 관심 없어요. 손주 볼 때만 불러요.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동시에 슬프기도 했고요. 왜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근데 집 정리하다가 엄마 물건이 좀 나왔어. 무슨 물건? 옛날 사진이랑 엄마가 적어둔 메모 같은 거. 필요하면 가져가. 그래, 엄마가 갈게. 며칠 뒤 아들 집에 갔어요. 집안은 이미 박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우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있어. 이거 엄마 거 맞지? 상자를 열어보니 예전 사진들이 나왔어요. 현우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제가 손으로 적어둔 가계부며 메모지들. 현우 학원비 50만 원, 현우 교재비 15만 원, 현우 수학여행비 30만 원. 하나하나 적힌 숫자들을 보며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엄마, 이거 보니까 감동이다.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줬구나.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응, 엄마가 다 했지.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고마워. 그 말이 전부였어요. 고마운 줄 알면서도 떠나는 거였어요. 고마운 줄 알면서도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거였죠.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웠어요. 내용물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무거웠던 거예요. 40년. 제 인생 전부가 그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을 떠올렸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퇴직할 때 받은 편지였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써준 거였죠. 이정수님 4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헌신.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헌신. 저는 평생 헌신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헌신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헌신의 끝에 남은 건 뭐였나요? 텅 빈 원룸, 멀어진 아들, 낯선 며느리, 안아보지도 못한 손주. 나는 뭘 위해 산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현우한테 편지를 쓰려고요. 하지만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우야, 엄마는 외로워. 가지 마. 이렇게 쓰면 아들을 붙잡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거고요. 현우야, 잘 다녀와.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쓰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였어요. 결국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 혼자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왠지 저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혼자인데 누가 제 울음을 듣겠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기로.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아. 응? 너희가 떠나는 거 괜찮지 않아. 외로워. 무서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어. 근데 너는 엄마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너무 슬퍼. 엄마.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전화 너머로 현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지은이도 스트레스 많고 엄마까지 이러시면 나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이번엔 제 마음을 말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 앞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누구한테도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아들 신혼집 전세 계약서. 그 집의 명의는 아직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쓸어내리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집 매매 상담 가능할까요? 팔고 싶은 집이 있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 집 위치가 좋네요. 역세권에 학군도 좋고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빨리 내놓아 주세요. 근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가족. 그들은 아직 모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해방감 때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낡고 햇빛도 잘 안 드는 이곳.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긴 내 공간이니까.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 없고 냉장고 문 하나 여는데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곳. 그 사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벌써 관심 보이는 분이 계세요. 내일 방문하신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는데 집 팔려고 한다고?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응, 그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엄마가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 그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우리 집. 명의는 제 이름인데 돈도 제가 낸 건데 언제부터 우리 집이 됐을까요? 현우야, 그 집 명의 엄마 이름이야. 엄마 돈으로 산 집이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 너희는 곧 캐나다 가잖니. 빈집 놔둘 순 없지.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팔면 우리 어떡해?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하는데요? 현우야, 너희가 캐나다에서 집 구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엄마가 이 집 팔아서 도와줄게.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 한 푼도 줄 생각 없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내 집 하나 갖고 싶어. 평생 남의 집에서만 살았잖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잠깐만. 지은이한테 얘기해 볼게.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현우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들어와. 거실 불을 켰어요. 좁은 공간에 셋이 앉으니 꽉 찼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응?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냉장고 일도 그렇고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일어나. 어머니, 집 팔지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너희가 잘할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를 더 자주 뵙고 잘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네. 지은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일어나 둘 다. 이제 그만하자. 현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나 진짜 못된 자식이야. 그 눈물을 보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엄마, 너희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우리랑 같이 캐나다 가.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세요. 그쪽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남을래. 왜요? 거긴 너희 세상이잖아. 엄마가 낄 곳이 아니야. 정확한 말이었어요. 캐나다에 가도 저는 여전히 짐일 테니까요. 현우와 지은이는 1시간 넘게 설득했어요. 울고 빌고 약속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만은 팔지 마. 왜? 그 집은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추억. 참 아이러니했어요. 저한텐 추억이 아니라 상처였거든요. 현우야, 엄마가 왜 그 집을 마련해줬는지 알아? 응. 너희가 행복하라고. 따뜻한 가정 꾸리라고. 근데 엄마는 행복했니?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 집 냉장고도 못 열었어. 남의 집 손님처럼 눈치 봤어. 그게 추억이야? 엄마,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내 집에서 내 냉장고 맘대로 열고 싶어.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지은아.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 근데 이제는 각자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둘은 결국 돌아갔어요. 현우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후회 안 해. 엄마 혼자 외롭지 않을까? 외로워. 근데 너희랑 있을 때도 외로웠어. 그 말에 현우가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엄마.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엄마가 너무 많이 바랐나 봐. 엄마. 잘 가, 현우야. 캐나다 가서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문이 닫혔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1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고 2달 뒤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현실감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구나.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돈이면 지방에 작은 집 하나 사실 수 있어요. 지방요? 네. 바닷가 쪽은 어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바닷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울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이곳엔 아픈 기억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일주일 뒤 저는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오래된 빌라 1층이었어요. 방 2개에 작은 마당까지 있었죠. 이 집 얼마예요? 억 2천이요. 깎아서 억으로 드릴게요. 서울에선 원룸도 못 구할 돈으로 여긴 작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어요. 원룸에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작은 마당에 화분을 놓고 거실에 소파를 뒀죠. 부엌 깬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이제 이 냉장고는 내 거야.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냉장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꺼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냉장고.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죠. 저는 마당에 나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 위를 걸으며 파도를 보는 게 일과가 됐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주 3회 노인분들께 점심을 만들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급식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손맛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일하면서 다른 봉사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여자분들이었어요. 정순 씨, 아들분은 뭐 하세요? 캐나다에 있어요. 어머, 대단하시네. 자주 보시겠어요? 아니요, 연락 잘 안 해요.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 미국 갔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세대는.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현우야. 응. 잘 지내? 응, 잘 지내. 엄마, 우리 이번 주에 출국해. 그래, 잘 가.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현우야, 이제 됐어. 내 인생 살아. 엄마도 행복해. 응, 엄마 행복해. 너도 행복해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습니다. 대신 마음이 차분해졌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정순 씨,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요? 영어도 못하는데. 통역사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어요. 첫 수업 날 교실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옮겼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조절하고 맛을 보는 법을 알려줬죠. 외국인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와우, 어메이징. 한 여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도 요리 잘하셨거든요. 그래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랬구나. 선생님 보니까 할머니 생각나서 좋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물결에 반사돼 반짝였죠. 나도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텐 짐이었을지 몰라도 저 학생들한텐 할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마당엔 제가 심은 꽃이 피어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학생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줬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적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바닷가에 억새가 피었어요. 복지관 일도 계속했고 요리 수업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바빠졌죠. 어느 날 수업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순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없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현우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나 현우야. 잘 지내? 준우가 엄마 보고 싶대. 영상통화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받을까 말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현우와 지은이, 그리고 준우가 나타났어요. 엄마. 응, 현우야. 할머니. 준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준우야, 잘 지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희는? 응, 우린 잘 지내. 엄마 얼굴 좋아 보여. 그래? 응, 행복해 보여. 현우가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가 엄마 인생 사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그 말에 놀랐어요. 정말? 응.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 너무 기대기만 했어. 이제 알겠어. 괜찮아, 현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어요. 관계는 끝났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자유로웠어요. 이제야 알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깨달았죠.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가족의 의미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봄이 오면 저는 마당에 꽃을 심을 거예요. 장미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웃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봄이 왔어요. 바닷가 마을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마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겨울 내내 준비한 화단에 씨앗을 심었어요. 해바라기, 채송화, 나팔꽃. 꽃 이름도 잘 모르던 제가 이제는 원예 책을 보며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마당 정말 예뻐졌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지만요. 아니에요. 정성이 보여요. 꽃도 마음을 알아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꽃도 마음을 안다니. 저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작은 새싹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예쁘게 자라라. 천천히, 내 속도대로. 그게 꽃한테 하는 말인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일은 계속됐어요. 요리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던 수업이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죠.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비빔밥이야. 와우, 비빔밥.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고추장을 만들고 나물을 볶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따라하는 학생들을 보면 괜히 뿌듯했어요. 선생님, 제가 만든 비빔밥 맛봐주세요. 한 베트남 학생이 그릇을 내밀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간이 조금 샜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 잘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환한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계절이 바뀌면서 제 일상도 리듬을 찾아갔어요. 아침엔 해변 산책, 오전엔 복지관 봉사, 오후엔 마당 가꾸기, 저녁엔 요리와 독서.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가끔 현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준우가 엄마 보고 싶대. 그래. 영상 통화할까? 짧은 대화였지만 이제는 편안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외롭지 않아? 가끔 외로워. 근데 괜찮아. 엄마 혼자서 뭐 하며 지내? 요리 가르치고 꽃 가꾸고 그러고 살아.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우야, 엄마 행복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여름이 왔어요. 마당에 해바라기가 활짝 폈습니다. 제 키보다 높이 자란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와, 정말 컸네. 혼잣말을 하며 해바라기를 올려다봤어요.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꽃이 되다니.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구나.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책을 읽었어요. 요즘 도서관에서 빌린 에세이였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밑줄을 그었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순 씨, 이번에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요? 네. 요리 수업이 워낙 인기라서요. 지역 봉사자 소개 코너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정순 씨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결국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죠. 정순 씨, 언제부터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작년 겨울부터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해외에 있어요. 손주도 있고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가끔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내 삶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요. 기자가 메모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의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한참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에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68세에 찾은 나만의 봄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마당에서 해바라기 옆에 서 있는 제 모습.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신기했어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며칠 뒤 복지관에 전화가 많이 왔대요.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요리 수업 신청하고 싶은데요. 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희망.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가을이 찾아왔어요. 바다는 더 깊은 색을 띠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요리 수업에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은지라고 해요. 32살이고요. 어머, 한국 분이시네요. 왜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기사 봤어요. 기사요? 네. 선생님 이야기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이 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이혼했어요. 작년에. 그 말에 가슴이 아렸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선생님 기사 보고 저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 오셨어요. 함께 요리해요. 은지는 열심히 배웠어요. 칼질도 서툴고 불 조절도 어려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게 하는 거예요? 응,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선생님, 질문 있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이었죠. 선택이요? 응. 계속 아파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새로 시작할 거냐. 그 선택.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선택할게요. 다시 시작하는 거요. 잘할 거예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꽃들은 시들었지만 내년을 위한 씨앗을 남겼어요. 복지관 수업도 계속됐고 제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현우야.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도. 엄마, 내년 여름에 한국 갈 것 같아. 그래. 휴가? 응.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 오면 연락해. 엄마, 그때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잠시 망설였어요. 현우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가 여기로 놀러 와. 정말? 응.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고마워, 엄마. 뭐가 고마워. 엄마가 엄마 인생 사니까 나도 편해. 미안하고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현우야, 엄마도 고마워. 뭐가? 너를 키우면서 배운 게 많아. 사랑도 배웠고, 인내도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엔 놓아주는 법도 배웠어. 엄마, 너 덕분에 엄마가 성장했어. 정말이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복지관에서 새해 모임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였죠.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너희도 복 많이 받아. 은지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작은 카페 열어요. 정말? 축하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용기 얻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선생님, 꼭 오세요. 제가 만든 요리 대접할게요. 그럼 꼭 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빛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올해도 잘 부탁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 아마 둘 다겠죠. 봄이 또 왔어요. 2년째 봄입니다. 마당에 다시 꽃을 심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올해는 장미도 심어볼까?
혼잣말을 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정순 씨, 요리책 내시는 거 어때요? 요리책이요? 네. 선생님 레시피로요. 출판사에서 관심 보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책을요? 왜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민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죠. 결국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해보자. 뭐 어째? 안 되면 말고. 레시피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썼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정했어요. 혼자여도 괜찮은 밥상. 제 인생을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여름 현우가 정말 왔어요. 공항에서 픽업을 하려 했지만 현우가 거절했어요. 엄마, 우리가 찾아갈게. 주소만 보내줘. 초인종이 울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현우와 지은이 그리고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준우가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집을 둘러봤어요. 엄마, 집 예쁘다. 그치? 엄마가 꾸몄어. 마당도 있네. 와, 꽃이 진짜 많다. 지은이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된장국. 엄마, 맛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많이 먹어. 식사 후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준우는 꽃밭을 뛰어다니고 현우와 지은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현우가 말했어요.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니야. 꼭 해야 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엄마 덕분에 나도 배웠어. 부모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 없어. 그냥 우리 각자의 길이 달랐던 거야.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이렇게 살아줘서. 뭐가 고마워.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이제 죄책감 없이 내 삶을 살 수 있어.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 엄마도 엄마 삶 살게. 약속해, 엄마. 자주 연락할게. 응, 그래. 근데 부담 갖지 마. 너희도 바쁘잖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들이 떠나던 날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준우가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집 좋아. 바다도 있고. 그래, 다음엔 더 오래 있자. 현우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 건강해. 너도 건강해. 그들이 사라진 후 혼자 돌아왔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사랑할 수 있구나. 가을이 왔어요. 요리책이 출간됐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꽂힌 걸 보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혼자여도 괜찮은 밥상 마이너스 이정순 지음. 제 이름이 박힌 책. 68년 인생에서 처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책이 의외로 인기였어요. 1세가 다 팔리고 2세를 찍었대요. 정순 씨, 독자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하신대요. 그래요? 네. 리뷰 보면 용기를 얻었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댓글이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다니. 겨울이 또 왔어요. 3년째 겨울입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난로가 따뜻하게 방을 데웠어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학생을 만났고 마당 정리를 했다. 저녁엔 현우한테 영상통화를 받았다. 준우가 한글을 배운다고 자랑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제는 편안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힘들 땐 끝이 없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빛이 보이거든요. 그 빛을 찾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새해 첫날 해변에 나갔어요. 일출을 보려고요. 바다 끝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파도가 반짝였어요. 제 옆엔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와, 예쁘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한테? 아니면 나 자신한테? 아마 모두한테겠죠. 해는 계속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잘 살자. 나답게. 지금 제 나이는 70입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마당을 가꾸며 살아요. 가끔 현우한테서 연락이 오고 손주 사진을 받습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더라고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책을 읽어요. 주말엔 은지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요. 제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살.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란 건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상대를. 가족이란 건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란 건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봄이 오면 마당에 또 씨앗을 뿌릴 거예요. 어떤 꽃이 필지 모르지만 기대됩니다. 여름이 오면 해변에서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가을이 오면 단풍 든 산을 걸을 거예요. 겨울이 오면 따뜻한 방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저도 흘러갈 거예요. 천천히 제 속도로. 가끔 생각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바꿀까? 퇴직금을 아들한테 주지 않을까? 아니요. 냉장고 문을 열지 않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아픔도 눈물도 외로움도 모두 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해요. 오늘도 파도가 밀려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왔다가 가고 슬픈 일이 왔다가 가고 중요한 건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발을 단단히 딛고 중심을 잡는 거죠. 저는 이제 중심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저 자신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한테요. 당신도 힘든가요? 외로운가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 용기 당신 안에 있어요. 해가 집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져요.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와 함께니까요. 그리고 그게 충분하니까요.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요. 사랑해, 나 자신.